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거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에 계세요? 그러시군요. 예. 좀 쉬셔야 되는데 또 방송 들으시느라고. 자, 오늘 좀 준비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황 좀 보겠고, 현재는 그래도 아침에 시작할 때는 선물들이 마이너스 0.7%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우리나라 장중에 뭐 플러스권 전환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면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뭐 공부를 왜 하나 하는 질문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것하고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다들 아시죠? 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다음에 술하고 뭐 담배 같은 거는 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좀 해야 된다. 뭐 땀날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된다. 뭐 하는 얘기. 그다음에 편안하게 릴렉스도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도록 좀 여가 선정도 잘 해야 된다 하는 거 전부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지만 이게 잘 안 되시는 게 본인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잘 안 되는 게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에 관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실천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투자에서 무엇이 실천이고 왜 실천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90세인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는 동안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60대 돼서 돌아가시니까 뭐 별로 살 날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나이 들면은 뭐 어디서 써줘야지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는 동안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좋은 제2의 인생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 말씀드리는 게 이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닭집을 한다 그래도 커피숍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전업 투자야말로 주식으로서 100세 인생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근에는요. SNS가 늘고 정보가 늘고 그다음에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식 투자가 훨씬 쉬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 많아졌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린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이 세상은 주식 투자라는 거는 혼자 개인 계좌에서 혼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밖에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시작하시고요. 잘 몰라도 시작을 하시고요. 그러다가 우왕좌왕 마음에 따라서 막 이렇게 투자하시다가 결국은 손해를 많이 보시는 이렇게 되는 게 시장이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 인도는 뭐 더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주식시장에 다 모였다 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자, 군중심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심리, 이거를 잘 이해한다면은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는다. 왜냐하면 민중의 그 심리를 그래프로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군중심리는 시장과 연결돼 있으며 시장은 전 세계 사람들의 거래가 모인 집합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군중심리를 이해해야 주식시장에서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군중과 함께하면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암만 이성이 강한 사람들도요. 군중에 섞이게 되면 더 믿음이 강해지고 충동적이고 리더를 애타게 찾는 지경까지 이제 몰린다고 하죠. 그래서 감정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뭐 그게 군중심리죠. 그래서 집단에 속하게 된 개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린이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시장은 변동성이 커져서 일루 갔다 절루 갔다 하는 게 커지고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 하는 이유는 역시 개인들의 시장 접근이 그렇게 많아졌다 하는 것도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것 보고 소외되거나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마냥 시작하시는 분들 잘 모르겠어도 그냥 아무 전문가의 회원이 되셔서 종목받아 투자하시고 돈이 좀 벌리면 투자금 좀 더 늘려서 투자하시고 더 잘한다는 전문가 갈아타시고 재미 좀 보시다가 주가 빠지면 물타라고 해서 또 물타고 돈 더 넣고 그러면 이제 또 올라올까 하다가 회복이 안 되니 그저 기다리고만 많은 뭐
이렇게 믿고 시작해서 믿고 기다려야지 하지만 계좌 수익은 복구가 안 되는 뭐 이런 거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괜히 투자를 시작해서라고 후회도 많이 하셨을 테고요. 자포자기까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게 모두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린이의 과정을 많이들 겪어보셨겠죠. 뭐 저도 예전에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렇게 경험을 하시게 되면 정답은 이제 아실 겁니다. 본능에 충실한 군중 심리에 따라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게 될 테고요. 그럼 이렇게만 안 해도 돈 벌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하는 것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계속 시장에 돈을 잃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군중에 반대했으면은 그 잃은 돈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투자는 짧은 시간으로 보면요, 경쟁입니다. 누구와의 경쟁이냐?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군중과 함께 행동하는 주린이로 계속 남아서 내 판단이 아닌 다른 사람 따라서 주식 투자라면 방금 전 예시 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우연히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경험을 쌓고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께 감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데 매매 방법이나 매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확고한 주식 투자의 원칙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하시는 매매 방법으로 돈을 벌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매매 전략을 적용해야 돈을 버는지, 무엇을 꼭 지켜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라고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은 글쎄요 하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방법을 터득하신 분들은 행복하게 정해진 목표대로 차곡차곡 행진하고 계실 테니 이런 방송도 안 보시겠죠. 왜? 투자에 자신이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괴로움에 쌓이고 나는 왜 안 될까? 공부를 안 해서 아닐까? 아니면 똑똑하지 못해서 아닐까? 소질이 없어서 안 될까? 자본이 많지 않아서 아닐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지금 손해본 금액을 복구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아마 이 강의 좀 들어보시면은 나도 할 수 있구나. 열심히 하자. 라고 외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어떠한 분들일지라도 돈 버는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한번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 얘기를 하려 합니다. 이분 얘기를 통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터틀 트레이더입니다. 초보 투자자 23명을 2주간의 교육만 시켜서 짧은 기간 내에 100만 장자로 만든 트레이더에 대한 실제 스토리입니다. 컴플리트 터틀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책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 책이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종 매매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데니스라는 아주 성공한 트레이더가 있죠. 이 사람이 1980년대 중반에요. 터틀 트레이더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초보 그룹 트레이더들을 모아서 자신의 매매 전략을 전적으로 따르게 해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요. 이 초보 트레이더들이 얼마를 벌었느냐? 2천억을 벌게 만듭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자, 리처드 데니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사진 오른쪽에 풍채가 아주 풍망한 동네 인신 좋은 할아버지처럼 계신 분이 리처드 데니스입니다. 197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시작은 매우 미천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요. 증권거래소에서 러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래소는 그때는 전산화가 잘 안 돼서 이 핏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그 전표를 들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전표를 전해주던 사람을 러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는 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었죠. 그런데 몇 년 후 이분이 1,600달러, 즉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산하면 200만 원 되는데요. 그때 당시 물가를 생각해 보면은 한 5천만에서 1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1,200불 주고 이 거래소의 즉 이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증을 삽니다. 이게 미드 아메리카 상품 거래소였는데요. 그래서 개인 회원권을 갖고 나머지 400불, 즉 그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그때 당시 한 1,000만 원 정도를 계좌에 넣고 매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0달러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단기간에 이 돈을 3,000달러로 늘렸고요. 1970년도에는 10만 불, 그 다음에는 1973년에는
3년 만에 원금의 250배를 불립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대두거래에서요 50만 불을 법니다. 그래서 1975년엔 26세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즉 5년 만에 2,500배로 자산을 불리는 거죠. 즉 1,000만 원을 가지고 5년 만에 250억을 법니다. 대단한 트레이더였죠. 어마어마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데니스는 동료 트레이더이자 수학 박사인 윌리엄 에카트, 바로 옆에 있는 이분입니다. 동업을 하게 됩니다. 수학 박사죠. 에크하트는 역시 자신의 수학적인 지식을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투자회사를 차려서 돈을 많이 법니다. 자, 하지만 데니스와 에크하트는요, 철학적인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리차드 데니스는 자신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누구에게나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돈을 벌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트레이더는 길러낼 수 있다 하고 믿고 있었고, 반면에 에크하트는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재능이 있어야 돼. 트레이더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야 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식탁에서 논쟁을 하다가 그럼 내기를 하자 하는 이제 터틀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터틀은 뭐냐? 리차드 데니스가 싱가포르인가 태국에 놀러 갔을 때 이 터틀 농장에 가서 이 조그만 터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르는 걸 보고, 그러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내가 가르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터틀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회사인 C&D 커머더티는 이 구인 광고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냅니다. 베런즈하고 인터내셔널 헤럴드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세 군데에 내는데요.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이 광고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 많은 트레이더가 아니라 결국은 거리가 멀고 일반인들을 모집을 했던 거죠. 자, 이 기사가 신문에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자, 적어도 1,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13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블랙잭 플레이어도 있었고요.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도 있었고, 피아니스트도 있었고, 공군 조종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요, 2주 동안 트레이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참가자들에게 100만 달러 규모의 실계좌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시킵니다. 이 그룹은 그 이후 1억 5천만 달러 이상, 즉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데니스의 이론이 옳았음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교육만 받는다면 누구에게나 트레이딩을 가르칠 수 있다. 다시 말해, 트레이딩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학습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84년 1월이었습니다. 지금서부터 50년 전 얘기네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2주간의 교육기간 동안에요, 데니스와 에카트는 트레이딩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가르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트레이딩 기본 원칙에 대한 이론과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번쩍거리는 숫자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방법의 이론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트레이딩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개념의 정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터틀 트레이더들은 자신을 먼저 과학자라고 생각하고 수학자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트레이더, 즉 매매하는 사람이다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거래 결과는 단순히 추론의 법칙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데니스는 시대를 앞서갔고 트레이딩으로 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꼈던 투자 철학을 이 트레이더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매매를 하시면 이익 거래가 나오고 손실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이앤홀드를 하셔도 마찬가지죠. 이익이 날 수 있고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즉 이익 거래 확률 50% 넘게 나오면 좋고 50% 적게 손실이 나오면 좋습니다. 이거를 승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거는 시장이 주는 거를 끝까지 쫓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고, 손실은 본인이 로스컷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원리만 그대로 꾸준히 지키신다면 주식시장에서는요, 시장이 우상향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게 모든 원칙의 기본이 됩니다. 자, 데니스의 주장은 성공적인 시스템은 단순한 규칙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니스가 얘기하기를 신문에 제 트레이딩 규칙을 공개해도 아무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핵심은 일관성과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터틀 트레이더를 뽑고 난 다음에 사인을 했습니다. 10년 동안은 이 매매 규칙을 어디도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인을 했고 10년 뒤에 이 매매 규칙이, 즉 데니스가 그동안 써왔던 매매 규칙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공개됐으니 거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직원들에게 가르친 것에 80%에 근접하는 매매 규칙을 터득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즉 손실을 보더라도 그 규칙을 따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틀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매매 규칙과 이 규칙을 따르는 자신감을 단 2주간의 과정에서 훈련받고 실전 운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 터틀 트레이더들은 연평균 수익률 80%를 달성하게 됩니다. 진짜 대단한 성과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전략을 항시 시장에 적용시키고 룰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즉 룰대로 운영을 한 거죠.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이들은 그거를 해내서 결국은 연평균 80%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1984년부터 10년간 이들의 매매 전략은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1993년도에 비밀 유지 의무가 종료돼서 당시 터틀 트레이더로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매매 비법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단순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우고 사용했던 매매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에는 주관적인 의사결정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 오를 거야 내릴 거야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매우 기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칙을 유지하며 어떤 형태의 주관도 배제를 했습니다. 틀대로만 한 거죠. 터틀 시스템은 다음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엔트리, 진입이고요. 스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고 시장이 있고 포지션 사이징 이런 것들의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터틀 트레이더들은 선물로 거래를 했지만 거래한 시장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동성이었습니다. 터틀 트레이더들이 시장에 투입하는 자금의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금은 적은 돈으로 운영하시면은 거래가 잘 안 되는 주식을 매매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런 거래가 적게 되는 종목보다는 점점 거래가 많이 되는, 크게 되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시총이 좀 큰 종목, 우량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손절매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종목을 매매하실 때 장기 보유를 하시는 투자자라도 사실은 조금은 거래량이 풍부하고 좀 시총이 좀 큰 종목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터틀 트레이더인 커티스 페이스는요, 포지션 사이징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별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식을 하시더라도 포지션 사이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식을 한 계좌에 20개, 30개, 40개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탑 종목 한 6개에서 7개, 5개에서 7개 정도의 종목이 전체 자산의 70% 정도는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종목에는 의미 있는 포지션 사이징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포지션 사이징, 여기는 조금은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을 뒀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사이징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방법은, 매매 방법은 다음에 또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입니다. 뭐 주식도 사야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이런 선물도 사야지 포지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진입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터틀 시스템은요, 유명한 리처드 돈키언이 만들어낸 채널 브레이크아웃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스템 1은 20day 브레이크아웃이고 시스템 2는 55day 브레이크아웃입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은 한 가지 시스템을 선택했고 또 어떤 트레이더들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매매는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이 됐을 때 사거나 브레이크아웃이 될 때 판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만 계속 보면서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뭐 시장이 오르네 내리고보다도 저 브레이크아웃을 했네 안 했나만 보고 운영을 한 거니까요. 즉 너무나 쉬운 전략을 썼다. 그렇지만 또 스탑도 정확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스탑이 없는 트레이더는 파산을 한다고 믿고 있었고 거기들은 모두 거래에 대해 미리 정의된 위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변경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포지션에 대한 최대 노출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총 자본의 2%가 로스컷 한도였다고 합니다. 즉 1억짜리 계좌에서 한번 포지션을 들어가면 뭐 1억을 다 넣지는 않겠지만 1,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2%, 전체 계좌 2%니까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는 그 포지션에서 20%가 최대의 손실이었다. 이렇게 역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탑 리밋은 총 자산의 2%, 그러니까 2%씩 리스크를, 최대 리스크를 지면서 매매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엑짓입니다. 빠져나오기도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면 절대 파산을 안 한다. 조금이라도 먹고 나오면 산다. 하지만 그거는 거북이들한테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추세를 추종하는 트레이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 빠져나오면은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추세 추종 시스템을 사용할 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인데요. 근데 이 추세를 예를 들면 많은 트레이더가 가격 급등 후 또는 하락 후 수익을 실현했을 것입니다. 수익 확보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트레이딩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청산하는 것이 시스템 컨셉트에 맞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터틀 트레이더들은요. 추세 추종의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끝까지 발현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끌고 가는 전략을 사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이 발생한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시스템 1은 어느 시점에서든 10일간 저점이 깨지는 순간에 포지션을 청산했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단순한 규칙이었습니다. 시스템 2는 20일 동안의 저점을 깨는 순간에 포지션이 있어서 어떤 수익이 나던 그냥 끊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10일 및 20일 규칙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 이 전략을 끊임없이 추정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흐름을 한 번에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기회도 오게 됩니다. 터틀 시스템을 종합해보면요.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매매를 한다. 그리고 주문 규모를, 진입 규모를 설정을 한다. 그리고 20일 혹은 55일 돌파 시그널을 활용해서 포지션을 진입한다. 그리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정해진 청산 전략에 의해서 청산하고 수익이 나면은 그대로 놔둔다. 그리고 손실이 날 때는 정해진 2% 룰에 의해서 손절매를 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참 들으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용을 해서요. 결과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데니스가 가르친 14명의 거북이 트레이더들의 운영 결과가 1989년도에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는 각 트레이더의 연간 수익률 성과와 4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연평균 수익률이 124%, 뭐 38%. 그래서 평균적으로 80%의 수익을 내죠. 그 애니얼 레인지입니다. 뭐 한 해에 296%난 적도 있고 뭐 87%난 적도 있고 뭐 되게 잘했죠. 근데 마이너스 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20%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근데 벌 때는 195%도 수익을 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바클레이즈 CTA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주 잘하는 110명의 프로 트레이더들의 성과를 분석해서 여기다 난 겁니다. 평균이 25%였어요. 터틀 트레이더는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연평균 80%의 수익을 냈고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느냐? 번 돈의 15%를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꽤 큰 돈을 거머쥐게 된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터틀 트레이더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은 남들이 모르는 돈 버는 검증된 매매 전략 혹은 매매 시스템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보는 관점이 전혀 틀립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전략들은 그렇게 뭐 와 대단하다 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쓰는 전략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틀의 성공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추종의 매매 전략을 썼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회는 적게 오더라도 한 번 추세가 날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흐름을 따라서 수익을 냈다. 그래서 확률은 적더라도 한 번에 많이 벌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엔 룰 지키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운 룰대로 철저하게 룰대로 진입하고 철저하게 로스컷하고 철저하게 청산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일반인이 수년을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터틀들은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저는 터틀 트레이더들이 룰을 딸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매매를 하면 그것을 회사가 시스템이나 감시자를 통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 돈으로 하니까. 그러면 정해진 규칙대로 매매를 하지 않으면요. 지적을 받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르쳐준 룰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시와 통제가 굉장히 중요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반인들한테 이 룰을 가르쳐 줬다고 해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나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있었으면은 정해진 규칙을 안 지키는 적도 많았었겠죠. 자, 그래서 이게 터틀과 일반인들의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었느냐.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자율이라는 게 또 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틀린 환경이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둘째는요. 이게 회사 돈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만약 물론 회사 돈을 운영을 하다가 손실이 나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환경입니다. 내 돈으로 하느냐, 회사 돈으로 하느냐. 그래서 결국 회사 돈으로 할 때는 이게 일이니까 하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내 돈으로 한다. 벌 때는 더 자신 있게 더 과하게 할 테고 손실이 날 때는 더 소극적으로 할 테고 그러니까 룰을 안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셋째는 자신감입니다. 굉장한 트레이더로부터 전수받은 전략이다 하면 자신감이 막 팽팽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코치를 옆에서 해주고 있으니 뭐 배운 대로만 잘하면 되겠네. 해서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배운 대로 했는데 손실 났는데 뭐 자신 있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테고요. 그다음에 규칙만 지키면 되는 거야 하는 거를 점점 터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 개인하고는 또 너무 다른 환경입니다. 우리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자신감이 부족하고요. 손실이 몇 번 나면은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하고는 또 갈아엎고 또 다른 거 찾아다니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또 포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터틀 트레이더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매매 전략과 규칙이 있었다. 그리고 전략을 꼭 지키면서 반복해야만 되는 감시와 통제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감이 팽배했다. 하는 게 결국은 실제 시장에서 돈을 벌게 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베테랑 트레이더들도 평균 25%를 버는 시장에서 이네들은 80%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연평균 대단한 겁니다. 만약 이 실험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2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에요. 한 그룹은 집에 돌아가서 본인 책상에서 하루 종일 매매하게 시켰고요. 또 다른 그룹은 아까 터틀들이 회사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운용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벌써 정답을 다 아실 겁니다. 회사 그룹은 수익이 당연히 났을 거고요. 집 그룹은 아마 수익 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통제를 안 받으면 룰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저는 이게 개인 투자가들이 가진 가장 큰 돈을 벌기가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통제와 감시가 없습니다. 제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게 내가 전략을 몰라서, 주식을 몰라서, 좋은 주식을 고를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을 못 지키는 거죠. 여러분, 돈 버는 전략과 그 전략의 운용 방법, 리스크 관리 기법,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도 있고 시스템으로 세팅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터틀 시스템도 보면 너무나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책 읽어보시면 단순한 게 가장 좋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보겠고요.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전속 코치를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스스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통제를 받고 레슨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통제를 받기 위해서 코치를 고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업 투자 성공하려면 이러한 운용 환경이 꼭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하는 거 한번 의미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2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백두산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자신이 없다 하시면 ETF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은희계나 질문 앞으로 있으시면 프로님 코치님에서 양프로99 네이버닷컴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업 투자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학습하셔야 되고요. 훈련도 하셔야 되고 레슨도 받으셔야 되고 연습도 시시때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하실 수 있는 길이 된다. 멘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한 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이루신다면은 결국은 혼자 홀로 서서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지름길로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모두 부자 되시죠. 9시 이제 미국 시장으로 15분 후에 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10분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픈 쪽으로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죠. 다 투자하면은 이분들을 떠올리는데 결국은 전업주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로가 돼야 된다. 열정,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번 트레이더라고 해서 시장을 잘 맞추지는 않는다. 58%의 확률로 시장을 맞추고도 큰 돈을 벌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수익은 결국은 매매 방법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매매 방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다. 그리고 따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규율을 만들어 놔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손익계산서 스마트하게 읽기 말씀드렸는데요. 탑라인 매출에서 코스트 오브 레비뉴 빼면 그로스 프로핏 나오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빼면 오퍼레이팅 인컴, 이 EBIT이라고 했죠. EBIT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영업액 손익분 빼면 넷인컴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레비뉴하고 EBIT하고 넷인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넷인컴을 꼽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을 위해서는 층층이 있는 것들도 자세히 봐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price is what you pay 하지만 value는 what you get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value를 잘 가지고 있어야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사랑한 위대한 기업의 5가지 조건은 알아봤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지 기업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일관된 수익성. 한 해 두 해 잘하는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고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 이거는 서프라이즈가 없는 회사. 이런 데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 맥세븐, 탑10 종목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이런 구조를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높은 자본 수익률, ROIC. 결국은 투입된 자본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ROIC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해자를 많이 보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영진이 좋아야 된다. 아무래도 회사는 경영진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해자는 뭐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보호하고 경쟁자로부터 시장주의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내가 넘버원이야 하는 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전교 1등이다 보면 되는데요. 경제적 해자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형자산, 이걸 보통 브랜드 파워라고 그러죠. 코카콜라나 뭐 나이키, 그다음에 애플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즉 우리 회사가 뭐 하는 거에 거기에 사용자가 늘면 늘어날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 메타, 뭐 페이스북이죠. 그다음에 비자,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데 자꾸 사용자가 늘어나면 파워가 더 세지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 중요하고요. 원가 우위입니다. 코스트 어드밴티지죠. 보통 이런 건 유통 쪽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 월마트나 코스코 이렇게 되겠고요. 전환 비용입니다. 즉 뭐를 쓰고 있는데 이걸 다른 데로 스위칭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안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애플, 아이폰 쓰고 있는데 내가 삼성폰으로 바꿔? 고민됩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그 오피스 쓰고 있는데 이거를 구글 쪽으로 옮겨? 그것도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 비용,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면 뭐 코카콜라 브랜드 파워. 뭐 이게 사실은 코카콜라가 뭐 특히 맛있느냐? 뭐 펩시하고 비교해봐도 별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 수십 년 동안 1등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쌉니다, 콜라가. 그래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그거는 뭐냐? 결국은 경제적 브랜드의 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진은 60%가 그냥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좋은 기업들은요.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 프로핏이 아주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빈 마진율은 또 일정합니다. 그렇게 막 출렁출렁 오르지도 않고 순이익은 점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보통은 좋은 기업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쁜 기업은요.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경제적 해자를 잃고 있다는 거죠. 즉 프라이싱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경제적 해자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비용을 써서라도 빨리 물건을 팔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되는 거고요. 혹은 방만한 경영을. 예, 그 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셨지만 제가 이제 뭐 세팅하고 하는 거 시킹 알파 들어가서 뭐 중요 뉴스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 전에 뭐 마켓 무버 같은 데 가서 큰 움직임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프리마켓이죠. 그래서 지금 시스코가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왜 이런가 찾아보면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찾아봤습니다만 시스코가 이제 통신의 이제 스위칭 박스. 그러니까 사실은 시스코는 예전에 인터넷 세상에서는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 시스코의 그 스위치를 전부 다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게 올랐던 주식이고 현재도 그런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메모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메모리 품귀 현상 때문에 메모리 값이 되게 올랐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올해는 지금 수익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프로젝션이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마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지만 마진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거의 9%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외에서. 그럼 이게 보면 야 AI가 되니까 통신 장비는 돈을 많이 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매출은 늘어났는데 마진이 줄어든다. 왜? 메모리 값이 올라서. 그래서 이게 AI도 성장을 하지만 AI 관련돼서 꼭 모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장 시작하기 2분 30초 전입니다. 한번 제가 이제 보통은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지금 그 US 2000, 러셀 2000은 1.3%가 오르고 있습니다. 꽤 많이 오르고 있고요. 자, QQQ 세팅해서 또 한번 장중에 움직이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지난주에도 장이 빠졌고 뭐 5주 연속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뭐 소위 얘기하는 데드캣 바운스라도 나와서 좀 큰 폭으로 올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뭐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뭐 블랙스카이 경우는 뭐 17%도 밀렸고요. 뭐 아이온큐 7%뭐 완전히 뭐 계좌가 이제 펑펑 뚫리게 맞은 상황인데요. 오늘 갭으로 얼마나 크게 상승해 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1분 15초 남았습니다.
프리마켓 계속해서 시스코 9.24 더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일단 지금 그래프도 지금 현재는 마켓을 이제 바꿔놓고요. 그래서 저는 S&P 500을 많이 보고요. 뭐 물론 나스닥 100도 보고 그다음에 뭐 다우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러셀 2000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형주들이 지금 좀 금리가 빠져주면은 좀 크게 좀 반등을 할 텐데 지금 어려운 국면이라서 이게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괴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형주하고 비교해서는. 그래서 기회는 항상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초, 4초, 3초, 2초, 1초 시작합니다. 네. 큐큐큐 상승에서 시작하고요. 지금 보면 S&P 500이 0.7% 상승, 다우존스가 0.78% 상승. 그다음에 US 2000이 1.3%까지 가다가 장전에는 지금 0.94%로 매물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거래가 체결되면서 제대로 가격이 찍힐 겁니다. 지금 나스닥 100이 0.9%, 그다음에 S&P 500이 0.84%, 네, 다우가 0.96%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애플이 0.26% 올랐고요. 엔비디아 0.2%, 구글 0.54%, 마이크로소프트 0.9%, 아마존 0.9%,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0.78%, 테슬라가 0.8%, 메타가 1.8%. 아, 메타 많이 빠졌죠. 참. 그다음에 TSMC가 0.38%, 코어웨이브가 0.17%, 버티볼딩스 1.16%, 알버마리 3.6%, SMR이 1.75%, 그다음에 사운드가 1%, 아이온큐가 1.6%,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2.4%. 지금 코인이 좀 3% 정도 올라서 올라오고 있네요. 피그마 또 20불까지 또 빠졌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블랙스카이는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85%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모발라이가 지금 1% 오르고 있고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몇 개 빼놓고는 좀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수 보시면은 나스닥 100이 1%, 그다음에 S&P 500이 0.9%, 그다음에 소형주가 이제 좀 밀리네요. 빡 치고 올라가다가 0.5%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물량을 좀 받는 기분인데요. 아직 뭐 시작한 지 2분밖에 안 됐으니까요. 좀 흐름을 봐야 되겠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 보면은 오전에는 한 10시 반, 11시까지는 좀 상승 무드를 탔다가 그다음에 좀 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오늘 비춰지는지 한번 보시겠고요. 현재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로스 스몰 캡이 그래도 좀 못 오르고 있고 보면 미드캡 그로스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라지캡 그로스도 한 0.9% 정도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스몰 캡 소형주들이 성과가 제일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고 아마 시시각각 지금 종목들 바뀌고 이런 와중에 맥세븐 종목들은 이제 애플이 좀 마이너스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머지도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요때서부터 시작하면 지금 잠깐만요. 다시 한번 22년으로 다시 23년 3년 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벅샤 스웨이가 지수보다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즉, 예, 죄송합니다. 그 한때는 지수보다 훨씬 잘하기도 했다고 했고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지난 이제 2025년 4월 달에. 그때 이 캐시로 좋은 종목들 많이 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수장이 바뀌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벅셔웨스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는 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은 AI 혁명 구간에 있기 때문에 AI주가 없이는 올라가기 힘들다. 근데 이제 기술주는 사실은 애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 은행주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금융주들이 많아가지고 과연 이렇게 힘차게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구간이 나올까 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재밌는 결과는 안 주고 있는 게 벅셔 해스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최근 1년치 수익률을 보면은 지수는 여기 와 있고 얘는 밑으로 계속 기고 있습니다. 수익률 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 지수가 1년 새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벅셔 해스웨이는 마이너스 5.8%, 5.8%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아마 벅셔 해스웨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 이게 언제나 이제 올라올 거냐. 결국은 워렌 버핏이 떠난 벅셔 해스웨이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워렌 버핏은 워낙 그 본인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주에 한번 워렌 버핏은 이런 스타일의 투자가입니다 하는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이 투자한 한 20선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아, 버핏은 사업가였구나 하는 거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좀 내려왔습니다. 뭐 계속 밀리고 있는 그림이죠. 이제 마이너스 0.26%까지 내려왔고, 뭐 나스닥도 0.38% 플러스 뭐 고만고만합니다. 아까 1%대 가까이 올랐던 다우도 지금 다시 한번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 시간을 잘 버텨서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은 월요일 아침이라서 확인된 뉴스 뭐 그런 게 크게 없으면은 좀 기대치에 올랐다가 기술적인 또 매물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 나와 있는 거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별다른 뉴스 없고요. 그 오늘도 에너지 섹터가 가장 높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기름을 한번 보시죠. 근데 저는 크루드 오일 많이 보거든요. 현재 이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오늘 102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뭐 미국과 이란이 좀 좋은 합의를 내면은 뭐 아까 갭으로 크게 시장 시작했지만은 뭐 그런 갭들이 뭐 2%, 3% 갭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천수답 매매로 접어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이 올 때는 좀 버티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이제 지형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뭐를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이 대시보드에 와서 맥세븐 종목 같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시총 1등 기업이거든요.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167불에 와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타겟은 268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팅도 뭐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하이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고치는 380불 가르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380불 가르치고 있는데, 보면 지금 엔비디아 가격에서 프라이스 타겟까지는 자그마치 60%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갭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뭐 그 정도 갭이 났던 데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 4월에 작년 4월에 났던 갭이고요. 그거 금방 따라잡았거든요. 요번도 그것만큼의 갭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엔비디아는 뭐 기술적으로 보나 뭐 펀더멘탈 내용적으로 보나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넘버원 픽으로 꼽고 있고요. 뭐 모든 분들이 엔비디아는 이제 포트에 담으셔야 된다 하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플이죠. AAPL 보면.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타겟은 295불 전자 애플이 247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밖에는 안 뒤져 있죠. 아까 엔비디아 60%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눌리면 이제 따라가는 게 보통인데 그리고 웨이팅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아직 맥세분들은 다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구글입니다. 구글을 보시면 시총 지금 현재 타겟 프라이스 376불 나오거든요. 웨이팅 보십시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274불입니다. 그러면 37%나 7%나 업턴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글도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떨어졌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은 충분히 튈 수 있다. 그래서 구글도 저는 바이 포인트를 받고 있는데 구글이 가장 어려운 거는 지금 보면은 그 AI의 승자가 아직 없다. 즉 그 챗GPT 있죠, 제미나이 있죠, 클로드 있죠. 그래서 엔트로픽하고 오픈 AI하고 그런 구글하고 막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들이 승자가 결정이 서서히 된다. 그러면 구글은 한번 날아갈 수도 있는 여건을 갖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구글이고 그 다음이 지금 현재는 아마존이죠. 자, 아마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89불이 타겟입니다. 레이팅이 좀 내려왔습니다. 저번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4.72입니다. 그래서 별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가격 보십시오. 360불. 즉 프라이스 타겟 로우보다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눌려 있고요. 4월 저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타겟 프라이스까지 지금서부터 63%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역대급 최대 괴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완패가 됐죠. 결국은 시장의 승리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 저도 안 봤지만은 그 숏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숏 세일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뭐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대형주들은 별로 매도를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막 이럴 때 이제 1월 달 초에 한번 1,900만 주까지 급하게 올랐다가 이제 다 줄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별로 없다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지금 소프트웨어도 엇갈리고 AI에서 별로 주장하는 게 없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살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281불이 타겟 프라이스인데 현재 가격이 201불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턴이 한 40% 정도 남아 있다. 그래서 근데 아마존이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막 이제 레이팅이 좀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뭐 이게 이 폭이 이제 커서 그런데 워낙 이제 좋은 레이팅에서 조금 떨어져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쁘지는 않은 레이팅은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40%의 괴리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맥세븐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구나 볼 수 있고요. 메타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더 이제 메타보다 올라왔습니다. 시총이. 테슬라 보게 되면 타겟 프라이스 421불인데 현재 360불입니다. 그래서 그 타겟 프라이스보다는 위에 있다가 요번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16% 정도 밀려 있다. 항상 지금은 이제 로봇 택시 얘기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나와야만 시동을 걸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도 아직은 살 타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4월 중순 되면은 그때는 좀 매수 타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가 그다음에 맥세븐 중에서는 시총 꼴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 소송 패하고 이런 거 나오면서 지금 현재 괴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메타는 프라이스 타겟 로우보다도 밑에 내려와 있고요. 지금 현재 530불 가리키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는 861불. 정치 62%의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도 너무나 많이 빠졌다. 근데 메타는 지금 레이팅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 0.02 빠진 거니까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이걸 볼 때는 월스트리트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 온다. 그래서 메타는 저는 성공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고글이 어떻게 해서든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왜냐하면 지금 손에 다 핸드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경으로 올라온다? 그럼 굉장히 편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게 메타가 과연 그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능성은 메타가 제일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청소년 관련돼서 소송 지고 뭐 또 위약금 지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결국은 거기에 좀 많이 눌리는 것 같고 메타는 이제
2022년도에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한 75% 메타버스 투자 너무 많이 했다고 해서 빠지는 경험이 있었고, 요번에도 사실은 작년서부터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투자를 좀 줄이겠다 얘기는 했지만 벌써 투자 많이 해놓은 상황이라서 조금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SNS 쪽에서는 워낙 강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가격이 워낙 싸서요. 이거는 조그만 호재만 나와도 뭐 굉장히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매김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맥세븐 종목 보시면은요. 전부 다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맥세븐이거든요. 이게 연초 대비해서 현재 S&P가 6%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8.84% 마이너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10% 마이너스, 구글이 12% 마이너스, 그다음에 아마존이 12% 마이너스, 테슬라가 19%나 밀려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도 19% 밀려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5%나 밀려 있습니다. 3달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하락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브레이크아웃 전략을 쓰셔서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터치하고 올라갈 때 좀 같이 추격 매수 하시는 것도 좋은 타이밍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현재 보면 지수가 14% 1년 전서부터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구글이 78,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51, 테슬라가 37, 그다음에 애플이 14%, 아마존이 4%,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다음에 메타가 마이너스 7%입니다. 꼴찌에 위치해 있죠. 이런 거 보면 야, 1년 전 가격을 메타가 유지하고 있고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다.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만 재미를 줬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전부 다 좀 맥세븐 종목을 좀 멀리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재미가 없었으니까. 제포트도 고점 대비, 아이고, 예. 요즘에는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내려오죠. 저는 포트에 이제 개별 종목들 많이 담고 있어서요. 그게 더 타격이 좀 심합니다. 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버티셔야 된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서 야, 이게 20% 줄일까, 30% 줄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100이 있는 주식에서 30을 털어낸다. 30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고민이 생깁니다. 이 현금을 어느 시점에 내가 채울 것이냐. 팔았던 걸 언제 다시 살 거냐 하는 게 있어서 결국은 여기서 5% 빠지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지수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30%에서 5% 세이브 하는 거거든요. 전체 포트로 보면 1.5% 세이브 하시는 겁니다. 단 어떻게 하면은 그 5% 빠졌을 때 사셔야 돼요. 30%를. 그리고는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뭐 현금 비중을 30% 가져가십시오. 뭐 50% 가져가십시오. 이게 말이 쉽지 현실에서는 그 효과를 보시려면요. 파시기 전에 분석하셔서 나는 이걸 팔고 여기 갔을 때 얼마 사고 저기 갔을 때 얼마 사고 하겠다. 혹은 저렇게 안 빠지고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스탑로스 하듯이 여기서 다 다시 채워 넣겠다 하는 걸 미리 생각하시고 세팅해 놓으시고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시죠.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근데 이게 V자 턴을 가지고 상승하게 되면요. 굉장히 불안해지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점 매수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 반발하고 지금 현재까지 메타가 17%, 최근에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만 17%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11% 빠져 있고 테슬라가 9%, 그다음에 S&P 500이 7% 빠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8%, 애플이 6%, 엔비디아 6%, 그다음에 아마존이 4% 빠져 있습니다. 아, 최근에도 많이 빠졌구나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권 갔다가 좀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려고 지금 마이너스 0.18% 됐습니다. 좀더 저점 치고 이제 반등을 해주네요. 아무래도 아침에 갭상승 시작하면서
좀 급한 개인들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소형주가 많이 밀렸다는 것은 지금 개인분들이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막판 털어내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눌린 것이 다시 많이 오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수는 사실은 맥세븐 종목들이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정고점까지 터치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전쟁이 좀 조기 해결이 되고 유가가 다시 한 70불 선까지 내려오고 인플레이션 우려 없다 나오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얘기해서 좀 좋은 결과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아마 시장은 또 한 번 유동성 장세 좀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게 되면 그때 뭐 충분히 좀 고점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추세선을 그렸던 것도 여기서부터 쭉 그려오자면 현재는 지난 5월에 크게 이 추세 라인보다 이게 적정 수익률 라인입니다.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오버하면은 항상 두들겨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러다가 외부 충격 받고는 또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오버하게 되면은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항상 이쪽으로 이제 회귀를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너무나 이제 이 바닥까지 쳤다가 그 탄력을 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꺾여서 저는 이 선을 다시 회복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 터보 콘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뭐 목요일 날 얘기 나왔나요? 수요일 날 얘기 나왔죠.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딱 저 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언제죠? 그 중국에서 그 딥시크인가요? 예, 그거 나왔을 때 엔비디아 주식이 20% 정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한 2주 만에 다 이제 상승 회복했지만 사실은 보면 구글의 터보 콘트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서 GPU 칩 내에서 연산을 빨리 하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엔비디아에서는요, 하드웨어적으로 다 숙제를 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작년에 구록이라고 그게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LPU 칩을 만들어냅니다. 랭귀지 모델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같이 붙였으면은 지금 구글에서 얘기하는 터보 퀀트 기능을 똑같이 훨씬 더 좋게 하드웨어니까 더 좋죠. 더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의 터보 퀀트 때문에 뭐 엔비디아 칩이 뭐 덜 팔린다 또 옛날 딥시크 나올 때랑 똑같은 논리를 하고 있고 뭐 메모리가 뭐 HBM 메모리도 뭐 덜 팔린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확한 이 하드웨어 구조를 모르는 쪽에서 그냥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금방 저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서 하드웨어를 이겨낸다? 그거는 지금 불가능한 현실인 것 같고요. 워낙 그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터보 콘트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온 시점이 사실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워낙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뭐 저기 샌디스크도 그렇고 모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에 기다렸던 뭐 조정을 받는데 그게 터진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매물들이 더 나왔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쟁 이슈도 좀 있었고. 근데 저는 금방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 4개월 지나면은 아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도 그거를 터보 콘트 같은 거는 오픈 소스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아, 뭐 그냥 지가 가지고 있지 왜 저거를 할까? 뭐 전략적인 의도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는 생각 안 하는데 시장은 좀 많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주가가 내려오는 그런 계기는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AI가 그러니까 3년 전에 생각했던 AI, 2년 전에 생각했던 AI, 또 뭐 6개월 전에 생각했던 AI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 뭐 사실은 올해 이제 하반기서부터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에 나타나고 뭐 로보택시, 자율주행, 그다음 휴머노id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 AI의 연산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다음 뭐 인퍼런스도 물론 많아지겠지만 그런 걸 다 생각해 볼 때는 저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론은 기존의 제왕들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 아직도 저는 이 그 하드웨어 쪽을 좋게 보는 게 과거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올 때도 그렇고 그때의 그 산업 사이클을 보면 처음에 하드웨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칩이 개발이 됐고 칩이 한번 쭉 성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인프라가 이제 또 성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마지막으로 이제 막 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AI는 조금 틀려서요. 지금 AI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계속해서 이제 진두지휘할 것 같고요. 뭐 소프트웨어는 계속 이제 따라 오겠지만 그래서 하드웨어의 라이프 사이클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마 3년 전만 해도 그 글로벌 탑 25 기업 중에 25개 기업 중에 시총 제일 큰 거 25개 기업 중에 3개가 그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 있었고요. 그때가 6등 했었고요. 3년 전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TSMC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껴 있었습니다. 25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반도체 기업이 메모리하고 합쳐서 하여튼 반도체가 7개 기업이 탑 25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저기 엔비디아가 1등이니까 엔비디아 있고요. TSMC 있고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당연히 또 꼈고요. 그다음에 그 ASML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고 제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성장을 했다. 근데 이 성장은 계속해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포칼립스가 지속되고 그 자리를 AI 기반 커스텀 소프트웨어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뉴 노멀이 되어야 다시 한번 AI 쪽이 크게 반등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6개월 전만 해도 뭐 에이전틱 AI 뭐 이런 얘기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모든 게 지금 에이전틱 AI 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그 미니맥인가요? 그거 잘 팔리지도 않던 게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시장은 한 3개월, 6개월도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AI가 그만큼 앞으로 터치할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이제 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레거시 사스 기업들은 저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전에는 그 좌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구독자들이 그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써줬었는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제는 에이전틱 AI들이 이제 그거를 쓰잖아요. 그러면 뭐 회사에 10명이 있다고 친다. 그러면은 2명의 에이전트만 그 AI가 그거를 구독해서 쓰면 되는 거죠. 아니 한 명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돌아가면서 이제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금 모델도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많은 산업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올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보면 이게 사람하고 사람,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런 조직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던 사스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 같고요. 에이전트화가 된다 그래도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굉장히 훌륭한 데이터를 독보적으로 보존하는 사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보안 쪽, 뭐 이런 쪽도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전틱 AI는 그냥 보안이 이제 앞으로는 생명일 것 같습니다. 막 그 AI들이 내 데이터를 건드려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영역까지 이제 온 것 같아서 결국은 그런 쪽으로 좀 혜자가 있는 사스 기업들은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몰락의 단계로 접어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은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실적 발표, 가이던스 발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현재 면 어, 10시 16분 가르치고 있는데요. 시장이 조금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조금 눌려 있고요. 아직 소형주는 마이너스 0.3% 보이고 있고, 아까 거의 뭐 0.6% 플러스에서 지금 많이 내려왔고요. 다시 한번 또, 지수가 또 급반등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0.5, 0.3. 뭐 보통 이런 반등이 나올 때는 뭐 뉴스가
있어서 나오는데 저는 이런 뉴스에는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노이즈가 많고요. 그다음에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참 답답하게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고요. 보면 지난 11월 초인가요?까지 바닥에서부터 거의 145%를 올라줬던, 그때는 시장을 선도했죠, 진짜로. 쫙쫙 올라줬습니다. 실적 계속 좋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선도해 줬었는데, 그 이후에 딱 정확하게 10월 29일 날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지금까지 오늘도 저점을 갱신했습니다만 저희 21%, 22% 하락해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AV 합선 이제 그려보면 첫 번째는 깨고 내려왔고, 여기 하단 여기가 얼마는 164불, 163불 선이 또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00일은 벌써 치고 내려왔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음봉들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시장이 벌써 약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저는 여기다가 이제 또 뭐를 접목을 시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또 이제 붙여봅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왔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382선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AB와 합선 붙고 기존 382 붙고 하면은 강력한 지지선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터치 해서 이 맥자리는 중요하다. 요 자리가 어디냐? 165불 선입니다. 그 165불 터치하면은 무조건 바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지금도 뭐 2불 상관이니까 뭐 매수 구간에는 들어왔고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럼 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갈 수 있을까? 그보다 더 간다 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요선이 맥자리였는데 요 맥자리를 한 단씩 올려 보겠습니다. 정확한 맥자리가 어디가 잡히는지요. 자, 저는 요 정도까지 올리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들 맥자리 위치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가 220불 선이거든요. 자, 그럼 또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높이가 좀 더 가야 돼요. 추세를 하려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런 구도라면, 지금 현재는 오버스윙 다시 원점, 오버스윙 원점, 오버스윙 원점 하다가 여기서 지난 4월에 한번 바닥을 꼬나박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급하게 원점까지 찾아왔다가 또 한번 원점 왔다가 또 오버스윙 나오고 밑으로 쳐져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길을 잃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거의 몇 프로 상승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32% 상승입니다. 그런데 아까 애널리스트들이 268불까지 가르치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뭐 270불이면 여기입니다. 그러면 와,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오른 거를 한 번 더 오른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업턴이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 여기가 가야 될 길이라고 치면, 그러면 4월 저점에서부터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거의 22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220%도 예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즈널 가서 보면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보면 2023년도에 245% 올랐고요. 1년 동안에. 그다음에 2024년도에 178% 올랐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124%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 작년도에 33%밖에 못 올랐고,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권이고요. 마이너스 11%입니다. 현재 연초 대비해서. 그다음에 2022년에는 51% 빠졌죠. 이때
굉장한 하락장이었는데 51% 빠졌거든요. 보시면 아까 2022년도에 51%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아까 22%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의 22년도 빠진 거에 절반 정도 빠졌다. 그런데 지금은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애널리스트도 좋게 보고 다 좋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엔비디아는 넘버원 바이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 주가가 왜 못 오를까? 연봉을 많이 받는 저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60%가 뒤져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뭐 시장이 선택한 길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한번 다시 그 맥세븐이 시장을 올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저는 한 7, 8월까지 좀 맥세븐들이 대형주가 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제가 장중에 보는 지표라고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는 요게 AV 합선인데요. 데일리 AV 합선 수평으로 접어들고요. 그래서 제가 바람은 요게 계속 옆으로 기면서 요게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서 여기를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9시 반에 시작해서요. 10시 전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시그널을 택하거든요. 여기서는 바이 시그널이 나와 줬습니다. 요거는 무시를 하게 되고요. 요것도 지금 나온 거 처음에 10시에 정확하게 바이 시그널이 나와 줬고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참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죠. 현재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꺾여 있고 지금 이 바닥권에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좀 팍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대충은 금년도에 요 0.382선은 넘어야 된다 해서 85,000불을 저는 타겟 프라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85,000불을 좀 터치해 준다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올라줘야지 리스크온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좀 여기서 좀 힘차게 올라가서 좀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네, 또 잠깐 보고 넘어갈 게 이제 골드를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골드. 오늘도 1.45 올라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200을 터치하고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기술적 자리가 뭐 여기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떨어졌을 때 이 정도 터치했네 그럼 자신 있게 사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하는 거죠. 그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늘었다 이 근처에서 그러면 뭐 좋은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금은 여기 와 있는데 금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상승한 금만 보고 야 금은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위클리로 해서 조금만 뒤로 이제 물러가 보면 금이 사실은 2007년서부터 2000년서부터 요게 어디냐 2024년까지 4년 동안요 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때 한 겁니다. 그래서 금이 쉬기 시작하면 한참 쉴 수 있는 게 금이고요. 과거로 돌아가도 이런 데가 많았습니다. 이때도 보면 이때 고점 찍고 이게 언제냐면은 2011년도입니다. 그리고 언제 고점 돌파하느냐? 요때 합니다. 2020년도에 하죠. 그리고는 뭐 그 자리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때 투자하셨다? 그러면 손실 많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최근에 이 금 모습만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른 자산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로그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 예전에 이렇게 올랐던 적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온 거는 이건 진짜 강한 상승이었고요. 2000년도 초반에서 2011년도까지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는 오래 쉬다가 또 이 상승도가 강해졌는데 이때 상당히 한 10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부터 치면은 몇 년이냐? 22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반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올라? 더 가겠네. 이게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막 갈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한계는 있을 테니 저는 금을 보면 사실은 인플레이를 생각하고 어떤 이제 달러의 약세를 생각하고 하면은
결국은 금도 이제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생각을 하지만 이게 베팅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뭐 자산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했지 정도 생각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이 길 때는 어마어마한 구간도 깁니다. 이렇게 깁니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11시 반 접어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네, 다우는 0.65%까지 올라줬고 S&P 0.34%, 나스닥 100은 거의 0.1% 강보합 보이고 있고 러셀 2000은 0.48% 마이너스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스몰 스탁이 가장 많이 빠져 있고 밸류 스탁이 0.5% 올라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주 중심의 장세로 변환이 돼 있다 하고 있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또 V자로 축 올라옵니다. 11시 반서부터 또 한번 튀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자, 좀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는지요? 또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질문 받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좀 이제 익혀가고 있고 과연 이제 이 2시간 동안 뭐 어떤 거를 드려야지 좀 도움이 되실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해보는데 결국은 이제 투자라는 게 이제 장기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어떤 투자 철학도 맞고 코드가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매매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정도 돼야지 아마 좀 재미가 나시고 좀 많이들 배우시고 하실 거예요. 지금은 좀 뜨문뜨문 이런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실전에서 막 적용이 되고 할 때가 이제 중요한 걸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방송 영상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전에서 시장 보고 뭐 그래프도 이제 특히 그래프는 말씀드리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또 시장 이렇게 보고. 근데 저는 기업 분석은 사실은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분석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집중을 해서 제가 직접 뭘 만들어 보고 좀 보고 해야지 뭐 정확한 분석이 돼서 즉흥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뉴스도 이렇게 다른 뭐 채널 보고 그러면은 뭐 바로바로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대단한 실력이신 것 같아요. 근데 뉴스를 딱 보자마자 그거를 또 해석을 해서 딱 얘기를 한다? 저는 그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뉴스라는 게. 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좀 추가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뭐 제안 사항이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좀 올라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서부터라도 좀 강하게 좀 올라서 뭐 한 1% 정도 플러스 나는 장세가 좀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노고 많으셨고요. 저는 요걸로 영상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요거 녹화본 좀 편집해서 짧게 좀 만들겠습니다. 이게 2시간 분량이라서 뭐 더 짧게 좀 압축을 해서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또 모레 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크로뷰를 이용하자면 예, 알겠습니다. 좀 매크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매크로는 금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그리고 뭐 고용도 저는 지금 뭐 나빠지기 그러니까 AI가 들어오면서 레이오프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산업혁명 초기에는 어떤 산업혁명 초기에도 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레이오프가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새로운 스킬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그래서 저는 뭐 노동은 별로 어, 심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은 그 이제 미국은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가 이게 좀 낮아지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들리는 얘기는 미국 대도시 같은 데 가면 물가 되게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베이비부머 세대들 은퇴를 막 앞두고 혹은 은퇴를 한 세대들이 돈을 많이 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물가가 비싼 와중에도 돈을 쓰겠느냐 해서 저는 금리, 물가 요 두 개를 가장 큰 팩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렵죠. 하지만 물가는 기름값에 바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딴 거 다 차치하고 빨리 기름값이 내려야 된다. 기름값 내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분석해 보자. 저는 이렇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너무 많으셨고 제가 좋은 영상 계속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